미국이 45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중동에서 긴급 방공 미사일을 요청했을 때 세계 최강 미국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시간 뒤 사막 활주로에 내려앉은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고 미국이 만든 견제법은 폐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걸 누가 보냈어? 펜타곤 지하 2층 합동작전센터에 그 음성이 울려 퍼진 순간 28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같은 화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중동 특수작전 지휘 통신망에 찍힌 위성사진 한 장. 사막 한가운데 군용 활주로 위에 수송기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화물칸에서 쏟아져 내리는 컨테이너 위에는 제가 30년간 이 업계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킹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한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펜타곤 합동작전센터에 있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17명이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연락장교, 국방정보국 분석관, 합참 군수참모부 장교들. 전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군사대국의 심장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17명 중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5초가 흘렀습니다. 10초가 흘렀습니다. 합참 군수참모부의 데이비드 웰스 대령이 먼저 정적을 깼습니다. 브래들리 차관보님, 저건 오류 아닙니까? 중동사령부가 긴급 방공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게 어제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새벽 5시예요. 14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한국 수송기가 현지에 착륙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브래들리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 군수조달차관보를 지낸 사람입니다. 군수조달차관보라는 직함이 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모든 무기와 장비를 사고 만들고 운반하는 일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이 일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급장교로 복무했고 펜타곤에 들어와서는 조달 업무만 줄곧 해왔죠. 미국 방위산업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F-35가 초도 생산에서 양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레이시온의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의 원가가 얼마인지, 보잉이 KC-46 공중급 유기를 납품하면서 몇 번이나 일정을 어겼는지 이 세계의 모든 숫자가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제 머릿속에 없는 숫자가 나타난 겁니다. 14시간. 하루 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의 한 우방국에서 긴급 통신이 왔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미국과 오랜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안보 위기가 발생했고 기존 방공망의 치명적 취약점이 드러났으며 단거리 요격 미사일 42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미국 주요 군수업체들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3대 방산 기업이죠. 돌아온 답변은 제가 30년간 들어온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 담당 부사장 콜린 모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들리, 상황은 이해하네. 하지만 재고 확인에 48시간, 수출 승인에 2주, 운송 준비에 열흘, 최소 38일은 잡아야 해. 자네도 이 바닥 사람이니까 알잖아. 급하다고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어. 레이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빠른 견적이 42일, 노스롭 그루머는 54일이라고 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서에 정리하면서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38일, 42일, 54일. 이게 방위산업의 현실이니까요. 무기라는 건 아마존에서 주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밀한 살상 도구를 국경을 넘겨보내는 일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시간 뒤 한국 공군 수송기가 그 사막 활주로에 내려앉은 겁니다. 화물칸에서 쏟아져 나온 건 요청받은 것과 동일한 규격의 단거리 방공미사일 42기. 미사일과 함께 기술 지원 인력 6명이 동시에 내렸고 착륙 3시간 반 만에 현지 발사대와의 연동 시험까지 완료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로키드 마틴에 전화를 걸고
레이시온에 이메일을 보내고 노스롭 그루먼의 재고 현황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미사일을 포장하고 수송기에 싣고 날아가서 내리고 설치하고 시험 발사까지 끝낸 겁니다. 38일과 14시간. 이건 같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싱으로 치면 한쪽은 링 위에서 글러브를 끼고 있는데 상대편은 이미 KO 펀치를 날리고 로프에 기대어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웰스 대령이 제 옆에서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차관보님, 저건 군수 지원이 아닙니다. 택배입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웰스 대령도 웃지 않았고요. 저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던 미국 군수 시스템이 인구 5천만짜리 나라한테 속도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한국이 마침 근처에 재고가 있었던 거라고, 이런 일이 반복될 리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 14시간짜리 사건이 펜타곤 내부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사건 이틀 뒤 펜타곤 4층 국방조달위원회 회의실에서 분기별 방산 수출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서 12명, 군수조달국, 국방정보국, 국방기술평가국, 그리고 미국 3대 방산 기업의 정보연락 담당 부사장들이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원래 중동 지역 군수 지원 현황이었는데 제가 한국 수송기건을 보고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로키드 마틴 정부연락 담당 부사장 콜린 모건이었습니다. 키가 190cm에 가까운 덩치에 은발을 깔끔하게 넘긴 남자였는데 40년 넘게 미국 방산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미국 방위산업의 로비스트 중에서는 첫손에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콜린은 제 보고를 듣더니 커피잔을 내려놓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브래들리, 자네가 그걸 놀라운 일이라고 보고하는 건가? 한국이 미사일 몇 발 빨리 갖다 줬다고? 그건 놀라운 게 아니라 걱정스러운 거야. 그 속도가 가능하다는 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안 거쳤다는 뜻이거든. 콜린이 테이블 위에 양손을 짚으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38일이 걸린다고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재고 상태 점검, 탄도 안정성 검사, 추진체 유통기한 확인, 전자장비 자가 진단, 포장 규격 충족 여부, 수출 라이선스, 최종 사용자 증명서. 이게 전부 사람 목숨이 달린 절차입니다. 한국이 14시간 만에 했다고요? 그럼 이 중에 뭘 빼먹은 거야?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콜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한국산 무기가 요즘 좀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팔리는지 다들 알잖아요. 싸니까. 우리 패트리엇 한 기에 $400만 한국 천궁이 얼마예요? 절반도 안 되죠. 당연히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은 한국 거 사겠죠. 하지만 그게 품질을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콜린이 자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이거 아세요? 지난해 한국이 중동에 납품한 단거리 미사일의 시험 발사 데이터입니다. 우리 정보팀이 입수한 건데 명중률이 카탈로그에 적힌 수치보다 8% 낮아요. 8%. 우리 패트리엇은 카탈로그 수치를 초과하거든요. 이게 차이입니다. 한국 무기는 빠르지만 빠른 만큼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콜린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의 품질이고 한국 무기는 가격 경쟁력으로 파는 거라고. 30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온 저의 상식이 콜린의 말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중앙정보국 군사분석국장 마이클 터너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마른 체형,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는데 CIA 내부에서 한국 관련 군사 정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터너가 자리에 앉으면서 가죽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브래들리 차관보님, 마침 잘 됐습니다. 저도 한국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거든요. 터너가 서류철에서 빨간 기밀 딱지가 붙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성장 분석 및 지속가능성 평가. 터너가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팀이 한국 방산 수출 구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한국 방산의 급성장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터너가 계속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최근 4년간 급증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특수한 상황이 겹친 결과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긴급 수요가 폭발했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걸프 국가들이 급하게 물건을 찾았죠. 한국은 그 틈새에 빠르게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전쟁 특수가 끝나면 이 거품은 5년 안에 꺼집니다. 터너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가격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의 정당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콜린 모건이 터너의 말에 박수를 치듯 테이블을 2번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터너 국장님 말씀이 정확해요. 한국산 무기는요, 쉽게 말하면 장난감이에요. 전 시장에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된 물건입니다. 미국 무기는 이라크에서, 아프간에서, 시리아에서 수십 년간 실전을 거쳤습니다. 한국은 뭐가 있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장난감. 그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콜린의 말이 과했다는 건 알았지만 틀렸다고 할 근거가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터너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브래들리, 한 가지 더. 내 보고서에는 안 넣었지만 한국 방산 수출을 줄 더 강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어. 한국산 무기가 중동에 깔리면 우리 무기 시장이 잠식당하는 건 시간 문제야. 해밀턴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 자네도 관심 가져봐. 해밀턴 의원.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상황이 단순한 업계 뒷담화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 상원의원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공군 출신 예비역 준장이었고 텍사스에는 로키드 마틴의 F-35 최종 조립 공장과 레이시온의 미사일 제조 시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해밀턴 의원의 선거구 유권자 중 상당수가 미국 방산 기업의 직원이거나 그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해밀턴 의원이 한국 방산 견제에 나선 건 순수한 안보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선거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2주 뒤 해밀턴 의원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그 청문회의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마이크 앞에 앉으면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회색 양복에 성조기 배지를 단 모습이 TV 카메라를 의식한 게 분명했죠. 미국의 동맹국들이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직접적 위협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미국산 무기 체계화의 호환성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맹국의 한국산 무기 도입 시 미국 군사기술 공유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이 군사기술을 안 줄 수도 있다. 한국 무기를 사지 마라. 청문회장에서 이 발언이 나왔을 때 방청석에 있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들, 레이시온의 정부 관계 담당자들, 보잉의 국방사업부 직원들, 전부 해밀턴 의원의 발언을 환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요? 저도 솔직히 그때는 해밀턴 의원의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이고 미국 일자리의 근간이니까요. 한국산 무기가 그 시장을 잠식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펜타곤 합참 군수참모부의 웰스 대령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또 상황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웰스 대령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라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뉘앙스였죠. 저는 청문회장을 나와 급하게 차를 잡아타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두 번째 충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충격은 14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빠른 게 아니라 미국이 고장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로키드 마틴의 콜린 모건이 한국 무기를 장난감이라고 불렀죠. CIA의 터너가 5년 안에 꺼질 거품이라고 했죠. 해밀턴 의원이 한국 무기를 사면 벌을 주겠다고 했죠. 이 세 사람의 말이 전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했을 때 합동작전센터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웰스 대령이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웰스 대령의 얼굴에 농담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차관보님, 먼저 요약부터 드리겠습니다. 중동 분쟁 인접 지역에서 우리 동맹국이 운용 중인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2기의 동시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패트리엇은 미국의 간판 방공 무기입니다. 대당 가격이 400만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정교하다는 방공 시스템이죠. 그 패트리엇 2기가 동시에 먹통이 됐다는 겁니다. 레이더 추적 모듈의 소프트웨어 충돌이었습니다. 적의 드론 편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고 자동 재부팅이 실패한 상태였죠. 쉽게 말하면 미사일은 발사대에 꽂혀 있는데 어디로 쏴야 하는지 알려주는 눈과 귀가 멀어버린 겁니다. 해당 지역은 실전 대치 상태였습니다.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건 그 위를 날아다니는 적의 드론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고 드론을 못 막으면 아군 기지와 민간 지역이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즉시 레이시온 긴급 기술 지원 채널에 연락했습니다. 레이시온은 패트리엇 시스템의 제조사니까 당연히 가장 빨리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술팀 파견까지 최소 72시간 소요. 애리조나 본사에서 전문 엔지니어를 편성해야 하며 보안인가 확인과 수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2시간. 3일입니다. 적의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방공 시스템이 3일 동안 멈춰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군인이 아니더라도 상상이 되실 겁니다. 저는 레이시온 담당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민간 업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72시간이라고? 지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 말이 끝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해외 긴급 파견에는 국방부 승인, 기술 보안 검토, 이동 경우 계획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절차, 또 절차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합동작전센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위성 영상에 찍힌 패트리엇 발사대 2기가 사막 한가운데 무기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공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하나 때문에 그냥 쇠덩어리가 돼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웰스 대령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차관보님, 현지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 지원 요청을 넣었다고 합니다. 잠깐, 한국이요? 패트리엇은 미국 무기입니다. 한국이 패트리엇을 고칠 수 있을 리가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이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자기네 방공 시스템으로 빈 구멍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이 자기 나라 방공 장비를 갖다가 우리 패트리엇 대신 배치하겠다는 건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지원 요청을 접수한 시각이 현지 시간 오전 8시. 한국 방산업체 기술팀 4명이 해당 기지에 도착한 시각이 같은 날 오후 1시. 5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패트리엇을 수리한 게 아닙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가져와서 패트리엇이 담당하던 공역을 덮어버린 겁니다. 한국 업체가 현지 인근에 운영하고 있던 전진 기술 지원 거점에서 장비와 인력을 동시에 투입한 거였죠. 도착한 기술팀은 3시간 만에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현지 지휘통신망에 연동시켰고 기존 패트리엇이 맡고 있던 공역을 한국산 시스템이 대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에 접수된 긴급 요청이 같은 날 오후 4시에 해결된 겁니다. 총 8시간. 레이시온이 72시간 걸린다고 했던 바로 그 문제를 한국은 8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방공망에 구멍이 메워졌고 아군 기지와 민간 지역이 보호받게 됐습니다. 웰스 대령이 제 옆에서 보고서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한 가지 더요. 한국 기술팀이 자기네 시스템을 연동시키면서 패트리엇 소프트웨어 충돌 원인도 같이 분석해 줬다고 합니다.
레이시온 기술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원인 보고서까지 만들어놨대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이 쓰게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산 무기가 고장났는데 미국 업체는 72시간을 달라고 했고 한국이 와서 8시간 만에 해결해줬다. 이건 단순히 한국이 빠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느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방산 시스템이 고장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콜린 모건이 뭐라고 했죠? 장난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난감이 미국의 간판 무기가 쓰러져 있을 때 달려와서 전선에 구멍을 메워준 겁니다. 패트리엇 사건이 펜타곤 내부에 퍼지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납품 지연 사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폴란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폴란드는 나토 동부 방어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니까요. 폴란드는 급히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고 미국의 F-35 전투기 32대와 HIMARS 다연장 로켓 시스템 500기를 주문했습니다. 납기는 18개월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18개월 안에 폴란드에 넘기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겁니다.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2개월째가 되자 폴란드 국방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부품 수급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급망 차질이라는 말 자체가 핑계라는 건 업계 사람이면 다 압니다. 록히드 마틴의 텍사스 포트워스 공장은 F-35를 연간 156대 생산 능력이 있는데 실제 생산량은 98대에 불과했습니다. 생산 능력의 63%밖에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하청업체 관리 부실, 품질 검사 반복 실패, 내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구조, 전부 미국 방산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폴란드는 다른 나라에서 군장비를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주문한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 이 계약은 록히드 마틴 계약보다 늦게 체결됐는데 납품은 한국이 먼저였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11개월 만에 첫 번째 배치분을 폴란드에 인도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22개월째 허둥대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두 번째 배치분까지 보낸 뒤였죠. 이 사실이 나토 내부에 퍼졌을 때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토 군수협력위원회 정기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는데 회의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 마레크 코발스키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군인 출신답게 어깨가 넓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불편한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폴란드는 나토에 충실한 동맹국입니다. 러시아 위협의 최전선에서 방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무기를 주문했고 제때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 주문한 전차와 자주포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의 대당 가격은 미국 에이브럼스의 60% 수준이며 성능은 나토 표준을 충족합니다. 납기를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이 회의장 정면, 미국 대표단이 앉아있는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폴란드 군인들이 러시아 국경에서 빈손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록히드 마틴의 공급망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국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가 진짜 동맹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 미국 대표단석에 앉아있던 저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뜨거운 게 목 뒤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30년간 미국 방산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나토 회의장에서 동맹국 대표에게 저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의 발언이 끝나자 루마니아 국방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대표도, 에스토니아 대표도 전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산 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장비의 납기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 리스크입니다. 노르웨이 대표는 한국 해군 장비의 기술 지원 체계를 놀라워하며 한국은 장비를 판 뒤에도 관계가 계속된다고 말했고, 에스토니아 대표는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한 뒤 우리 방어력이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발언했습니다. 전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미 국방부 국제협력 차관보 수전 파커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브래들리, 우리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 로키드 마틴이 때를 못 맞춘 대가를 우리 전부가 치르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브뤼셀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한국 무기를 견제하겠다고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한국 무기가 나토 동맹국들의 실전 배치 무기로 속속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브뤼셀에서 돌아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에서였습니다. 펜타곤의 나토 해양안보위원회 긴급 브리핑 소집 공문이 돌았습니다. 중동 주요 해상 통로 인근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이 엔진 고장과 동시에 화재 징후를 보이며 표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25만 톤급 유조선이 통제불능 상태로 떠다닌다는 건 단순한 해양 사고가 아닙니다. 하루에 수십 척의 유조선이 오가는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에서 자칫하면 대형 충돌이나 원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화상회의실 모니터에 띄워진 상황도를 보는 순간 해당 해역에 있는 각국 해군 세력이 표시됐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약 45해리 거리에 있었고 영국 호위함이 38해리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이 32해리 거리에서 해상 호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방 해군의 대형 선박 화재 대응 매뉴얼은 명확합니다. 먼저 원거리에서 상황을 관측하고 화재 규모와 폭발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전문 소방 장비가 도착하면 그때 진입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과서적 방식이죠. 표준 프로토콜대로라면 각국 함정이 현장에 도착한 뒤 합동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순서를 조율하는 데만 최소 2~3시간이 걸립니다. 본격적인 구조 작업까지 합치면 4~5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한국 해군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구축함 함장은 유조선 조난 신호를 접수한 지 6분 만에 전속 항진을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함 내 손해 통제반과 화재 진압팀을 출동 준비 상태로 전환했고 유조선 측과 직접 통신을 열어서 기관실 도면과 화재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반응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짜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유조선에 접근하면서 취한 방식이 서방 해군 매뉴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준 절차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상황 평가인데 한국 함장은 유조선과의 통신에서 확보한 기관실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한 결과 폭발 위험은 낮고 화재 확산이 주요 위협이라고 판단해서 안전거리를 대폭 줄이고 유조선에 직접 접현한 겁니다. 접현이라는 건 배와 배를 나란히 붙인다는 뜻입니다. 25만 톤짜리 불타는 유조선 옆에 군함을 바짝 대는 거예요. 나토 화상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영국 해군 참모가 고개를 저었고 미 해군 작전참모부 장교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편 기동은 평시에도 위험한 작전입니다. 하물며 화재가 진행 중인 대형 유조선에 군함을 붙이는 건 서방 해군 교범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한국 구축함은 저편과 동시에 화재 진압팀 10명을 유조선으로 투입했습니다. 이 팀은 함내에서 미리 기관실 도면을 숙지한 상태였고 진입 경로와 소화 장비 배치까지 사전에 계획을 완료한 뒤 투입된 겁니다. 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작전이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화재 진압팀이 기관실에 진입해서 화재를 통제하는 데 걸린 시간 28분. 그리고 기관실 온도가 안정되고 승조원 27명 전원의 안전이 확인되기까지 총 소요 시간 3시간 12분. 조난 신호 접수부터 상황 종료까지 3시간 반이 채 안 걸린 겁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현장에 도착한 건
한국 함정이 화재를 진압한 지 약 50분 뒤였습니다. 영국 호위함은 그보다 더 늦었고요. 도착했을 때 유조선은 이미 임시 동력을 회복한 상태였고 한국 기술팀이 기관실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회의실이 적막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해군 작전참모부 소속 데릭 하우스 대령이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국 함장은 매뉴얼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매뉴얼보다 빠른 자기만의 매뉴얼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고 도착 전에 작전을 완성하고 저편 기동으로 시간을 단축했어요. 저건 즉흥이 아닙니다. 수백 번 반복 훈련을 해야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국제해상 규칙을 바꿨는지 말씀드려야겠죠. 사건 이후 국제해사기구에서 이 작전 사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기존 서방 중심의 해상 구조 매뉴얼은 안전거리를 넓게 잡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표준이었는데 한국의 이번 대응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조기 접근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실전으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해사기구는 해상 위기 대응 가이드라인 일부를 수정하면서 한국식 대응 체계를 참고 모델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위험 평가 절차, 도착 전 작전 계획 수립 프로토콜, 상황에 따른 접근 거리 유연 조정, 전부 이번 사건에서 한국 해군이 보여준 방식을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국제 규칙이라는 건 원래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합의의 산물이니까요. 그 규칙을 바꾸려면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증거를 바다 위에서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날 화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4시간 미사일 배송, 8시간 방공 시스템 응급 대체, 3시간 12분 해상 구조, 그리고 국제해운 규칙의 변경.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뭘까? 콜린 모건이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 CIA의 터너가 5년 안에 꺼질 거라고 했던 그 나라. 해밀턴 의원이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미국 무기의 빈자리를 메우고 미국 동맹국의 신뢰를 얻고 국제 규칙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건 한국을 조롱하고 견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밀턴 의원이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발의한 동맹국 무기 도입 재검토 법안.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 군사기술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그 법안이 상원 군사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폴란드 대사관이 미 국무부를 통해 공식 항의를 전달한 겁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 전반을 재검토하겠다. 나토 최전선 동맹국의 이탈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까지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산다고 벌을 주면 우리는 미국 무기를 안 사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자체를 제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안보의 핵심은 동맹 네트워크입니다. 나토가 무너지면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 무기를 막으려다가 동맹국을 잃을 뻔한 거예요. 해밀턴 의원은 결국 법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법안이 역풍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해밀턴 의원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선거구인 텍사스에서조차 유권자들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의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CIA의 마이클 터너였습니다. 터너가 작성한 기밀 보고서, 한국 방사는 5년 안에 꺼질 거품이라는 그 보고서가 의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거론됐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터너가 그 보고서를 작성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 3년 동안 한국 방산 수출은 꺼지기는커녕 380% 성장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4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후속 구매율은 87%에 달했습니다. 한 번 한국 무기를 산 나라의 열에 9이 다시 한국에서 사고 있었던 겁니다. 정보위원회의 한 의원이 터너의 보고서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터너 국장, 당신의 보고서에는 한국 방산이 5년 안에 꺼질 거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거품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380%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정보 분석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의도적 과소평가입니까? 터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의 분석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위원회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또 다른 의원이 터너의 보고서를 역대급 오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표현이 언론에 흘러나갔고 터너는 2달 뒤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였지만 사실상 경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록히드 마틴의 콜린 모건이었습니다. 콜린은 직접적인 처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현실은 어떤 처벌보다 가혹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동 및 유럽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15% 하락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그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콜린이 장난감이라고 조롱했던 한국 무기가 자기 회사의 매출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콜린은 내부 회의에서 한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은 불공정하다, 미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 이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사건 이후 한국 무기를 견제하자는 말 자체가 펜타곤 내부에서 금기어가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이 세 사람의 결말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 사람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싸구려라고, 일시적 현상이라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이 전부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을 깔봤던 사람은 법안이 폐기되고 보고서가 조롱당하고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더 많은 계약을 따냈고 더 많은 동맹국의 신뢰를 얻었고 국제 규칙까지 바꿨습니다. 그제야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런 속도를 만들어내는 걸까?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입니다. 한국은 5천만이에요. 미국 국방 예산이 8,860억 달러인데 한국은 480억 달러입니다. 우리의 18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빠르고 우리보다 정확하고 우리보다 약속을 잘 지킨다. 이건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 방산의 속도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기 위해 저는 방산이 아닌 곳을 봐야 했습니다. 계기는 영국 국방부 출신의 군수 컨설턴트 리처드 스톤을 만나면서였습니다. 스톤은 영국 해군 조선 프로그램에서 18년을 일한 뒤 민간으로 나와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의 생산 라인을 비교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공정 분석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죠. 나토 회의 때 브뤼셀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제가 한국 방산에 대해 파고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스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브래들리, 자네가 딱 맞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도 최근에 한국 방산 생산 라인을 분석했거든. 그런데 분석 결과가 나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어. 스톤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고서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산 생산 라인의 공정 구조는 서방 군수 공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네. 오히려 한국 대형 조선소의 블록 건조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조선소요? 배를 만드는 곳이 무기 공장과 비슷하다고요? 스톤이 웃었습니다. 브래들리, 자네는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나? 현대식 대형 선박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짓는 게 아니야. 수백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동시에 제작한 다음 마지막에 합치는 거야. 블록 하나가 수십 톤에서 수백 톤 규모인데 그걸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서 용접하지. 이걸 수천 명이 동시에 작업하면서도 공정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는 거야. 스톤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한국 방산 공장의 생산 라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 공장을 봐. K2 전차의 차체, 포탑, 사격 통제 장치, 엔진을 각각 별도 라인에서 동시에 생산하고 최종 조립 단계에서 합친다. 구조가 똑같아. 조선소에서 30년간 다져놓은 대량 정밀 동시 생산 기법을 그대로 방산에 옮겨온 거야.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대국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그냥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35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을 짓는 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드는 단일 구조물 중 가장 복잡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선체 구조, 배관 시스템, 전기 배선, 엔진, 항해 장비, 거주 구역까지 수만 개의 부품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바다 위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의 대량 정밀 생산을 수십 년간 반복해 온 나라가 같은 방법론을 방산에 적용하지 않을 리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스톤이 들려준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브래들리, 진짜 무서운 건 생산 구조가 아니야. 한국의 군수 체계가 긴급 모드로 전환될 때 일어나는 일이야. 스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긴급 군수 주문이 들어오면 한국에서는 방산 기업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가 움직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장갑차 부품을 찍어내고, 조선소에서 함정 블록을 쏟아내고, 반도체 공장에서 유도장치용 칩을 우선 생산하고, 통신장비 업체에서 군용 통신 모듈을 납품해 한 나라의 제조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수 공장처럼 가동되는 구조야. 저는 스톤의 말을 듣다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로키드 마틴과 포드가 같은 공급망을 공유하는 일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크라우스 마파이와 폭스바겐이 긴급 상황에서 라인을 공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규제가 다르고 노동협약이 다르고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한국은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그룹이 전차를 만들고 삼성 반도체 기반 위에서 미사일 전자장비가 생산됩니다. 산업 간의 벽이 훨씬 낮아요. 아니, 벽이 낮다기보다는 필요하면 벽을 치우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스톤의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생산 시스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후반부에 실린 극한 내구 시험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함정용 엔진을 개발하면서 수행한 시험 기록이었는데 스톤이 별도의 주석을 달아놓을 정도로 이례적인 데이터였습니다. 해당 엔진의 설계 출력을 100%로 잡았을 때 시험 과정에서 설계 출력의 178%까지 끌어올린 상태로 52분간 엔진을 가동했다는 겁니다. 178%, 52분. 설계 출력이라는 건 이 엔진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대 한계를 뜻합니다. 그 한계를 78%나 초과해서 52분간 버텼다는 건 설계 자체에 엄청난 여유가 내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속 200km가 최고 속도인 자동차를 시속 356km로 52분간 달렸는데 엔진이 멀쩡했다는 뜻입니다. 스톤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방 군수 기업의 설계 철학은 요구 사양에 정확히 맞추는 것이다. 한국의 설계 철학은 요구 사양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잉이 아니라 문화다. 저는 왜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설계하는지 나중에 한국 방산 관계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브래들리 씨, 우리는 휴전선 너머에 언제든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삽니다. 장비가 설계 한계에서 딱 멈추면 그건 전선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본능적으로 여유를 더 넣습니다. 이건 공학적 판단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178%에서 52분. 그 숫자 뒤에는 전쟁의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알게 됐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산의 속도를 만드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요. 조선소의 생산 기법, 산업 전체가 연동되는 국가 시스템, 설계 한계를 넘어서는 내구 문화, 이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총알보다 먼저 날아다니는 것이 있거든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하드웨어가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펜타곤에서 열린 차세대 군사기술평가 회의에서 미 국방부 기술평가국 수석 분석관이 발표한 도표 하나가 모든 것을 정리해줬습니다. 현대 최신 세대 무기 시스템에서 전투 성능을 결정짓는 요인의 62% 이상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를 추적하는 것도 데이터 처리이고 전투기가 적기를 먼저 발견하는 것도 데이터 처리이며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것도 데이터 처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 전부 한국 기업입니다. 미 국방부 분석관이 발표 끝에 한 말이 강연장을 침묵시켰습니다. 한국은 자국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국산화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기의 두뇌를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기의 두뇌. 그 표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놀랐던 모든 것들. 14시간 만에 미사일을 배송한 일, 8시간 만에 방공 시스템을 대체한 일, 28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일. 이 모든 속도의 이면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미사일이 빠른 게 아니라 미사일 안의 반도체가 빠른 거였습니다. 구조 작전이 빠른 게 아니라 상황 분석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가 빠른 거였고요. 자원이 없는 나라, 한국을 설명할 때 늘 따라붙는 수식어죠.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광물 자원도 빈약한 나라. 하지만 그 자원 없는 나라가 선택한 전략은 자원을 사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반드시 사가야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미사일은 날아가지 않고 전투기는 적을 찾지 못하고 방공 체계는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 석유를 가장 많이, 가장 잘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었다. 나중에 한국 방산 관계자가 제게 한 말입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략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운 생산 기법으로 무기를 만들고 반도체로 무기의 두뇌를 채우고 산업 전체가 하나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돌린다. 그 위에 설계 한계를 초월하는 내구 문화까지 얹혀 있다. 저는 이 모든 조각을 맞춰놓고도 아직 뭔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 시스템, 반도체, 전부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속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도 기술이 있고, 독일에도 제조업이 있고, 대만에도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이 이런 속도를 만들어내는 건지, 기술이나 시스템의 차원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게 된 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속도를 만드는 마지막 조각. 저는 그것을 펜타곤도 아니고 브뤼셀도 아니고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교의 낡은 강의실에서 찾았습니다. 나토 안보 포럼 부대 행사로 열린 학술 세미나였습니다. 동아시아 위기 대응의 사회적 구조라는 주제였는데 발표자가 조지타운 대학 사회학과 석좌교수 캐서린 웰즈라는 분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집단행동 연구로는 미국 학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권위자였죠. 토요일 오전이었고 강의실에는 학자들과 연구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커녕 국방 관계자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좀 어색한 자리였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어색함은 5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웰즈 교수는 발표 도입부에서 여러 나라의 경제 위기 대응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시민들의 반응, 유로존 위기 때 그리스와 스페인의 사회적 갈등, 일본의 장기 불황 시기 국민들의 행동 양식, 전부 흥미로운 분석이었지만 웰즈 교수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 넘게 사회학을 연구하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가장 어려웠던 현상입니다. 스크린에 흑백에 가까운 화질의 영상이 떴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은행 앞이었는데 줄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 다음 블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웰즈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죠.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그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대량 실업, 금리 폭등. 국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대략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는 미국에서도 꽤 큰 뉴스였으니까요. 하지만 웰즈 교수가 다음에 보여준 자료에서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친 직후 한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특정 단체가 조직한 것도 아닌데 전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금을 들고 나와서 나라에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참여 인원 약 350만 명, 수집된 금 약 227톤, 기간 약 2달.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학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웰즈 교수가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줬습니다. 한 할머니가 은행 창구에 금반지 2개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기자가 간단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반지가 뭐냐고 물으니 하나는 결혼 반지이고 하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걸 왜 내놓느냐고. 웰즈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반지가 무슨 소용이냐고. 저는 그 순간 숨을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남성 학자는 안경 너머로 눈이 붉어져 있었고, 뒤쪽에 앉은 젊은 여성 연구원은 노트를 펼쳐놓고도 펜을 들지 못하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요? 목이 메었습니다. 58살 먹은 펜타곤 관료가 학술 세미나에서 목이 맨다는 게 좀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단순한 감동과는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졌다고 칩시다. 연방 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미국 시민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금을 꺼내와서 정부에 내놓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의 재산은 개인의 것이고 국가 위기는 정부가 해결할 일이지, 내 결혼 반지를 내놓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서구 사회의 보통 반응이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35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조직된 시위도 아니고 정치적 동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수백만 명이 같은 시기에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웰즈 교수는 이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기존 사회학 이론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집단행동 이론에 따르면 이 규모의 자발적 참여는 강력한 조직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 결집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집단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일종의 사회적 면역 반응 같은 것이죠. 사회적 면역 반응. 그 표현이 제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면역 반응은 외부 위협이 감지되면 몸 전체가 동시에 반응하는 겁니다. 뇌가 일일이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알고 즉각 움직이는 거죠. 한국 사회가 위기 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정부가 명령하기 전에 국민이 먼저 움직이고, 기업이 따로 지시받지 않아도 군수 공급망에 참여하고, 연구자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연구실에서 수십 번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겁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웰즈 교수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더니 웰즈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씨, 한국의 산업 속도나 기술력을 분석하시는 거라면 시스템 이전의 사회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위기가 닥치면 발동되는 일종의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가 켜지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군수 생산이 빠른 것도, 기술 개발이 집요한 것도 전부 그 위에서 있는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있어서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좋아서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를 가져서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아래에 350만 명이 결혼반지를 꺼내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거였습니다. 콜린 모건이 장난감이라고 불렀을 때 거기에 담긴 건 미국 방산의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14시간 만에 미사일을 배송했을 때 거기에 담긴 건 기술도 시스템도 아닌 5천만 명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안보 전략 세미나 마지막 날, 특별 세션의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 현대 군수 시스템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는 미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좌 교수 로버트 클라크 박사였습니다. 70대 초반에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진 노신사였는데 한국전쟁 군수 체계 연구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클라크 교수의 발표는 첫 문장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군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시스템의 뿌리를 70년 전 한반도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전쟁은 군사 역사상 가장 급격한 전선 변동을 경험한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뒤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한 달 안에 한반도 남단의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됐다가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후퇴. 전선이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 앞뒤로 움직인 겁니다. 클라크 교수가 지도 위에 빨간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 궤적이 마치 심장 박동 그래프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급 속도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전선이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는 전쟁에서 사흘 뒤에 도착하는 보급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그날 밤 진지가 뚫리고 진지가 뚫리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클라크 교수가 보여준 자료 중 가장 놀라웠던 건 부산 교두보 방어 시기의 보급 작전 기록이었습니다. 좁은 방어선에 갇힌 상태에서 민간 트럭이 동원되고 철도가 군수 전용으로 전환되고 항만 하역 인력이 24시간 교대로 투입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긴급 군수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이 동시에 움직이는 한국의 현대 군수 체계, 민간과 군의 경계가 유연하게 허물어지는 그 구조. 그게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70년 전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경험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클라크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속도는 한국의 전략이 아니다. 한국의 생존 방식이다. 강연장이 조용해졌고 잠시 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느리면 죽는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느리면 죽는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전쟁에서, 경제 위기에서, 자원이 없는 현실에서 한 번이라도 속도가 늦으면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 절박함이 조선소에서는 설계 한계를 78% 초과하는 내구 설계가 되었고, 바다 위에서는 6분 만에 전속항진을 결심하는 결단력이 되었고, 반도체 산업에서는 세계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는 집중력이 되었고, 사회 전체에서는 350만 명이 결혼 반지를 꺼내놓는 결집력이 된 겁니다. 전부 같은 뿌리였습니다. 생존.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를 한 편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산 시스템 분석 및 미 국방 조달 전략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방산 경쟁력은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술력, 생산 시스템, 반도체 자금 능력, 사회적 결집력, 그리고 전쟁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한국의 속도이다. 이것은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70년의 역사와 5천만 명의 경험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웰스 대령이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차관보님, 보고서 읽었습니다. 결론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라니. 저는 웰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웰스, 자네가 아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또 있나?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7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군수 속도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웰스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방산의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미국 시스템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이고 미국 방식이 정답이며 다른 나라는 전부 미국을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그 믿음을 부쉈습니다. 14시간 만에 미사일을 배송하는 나라, 8시간 만에 방공망에 구멍을 메우는 나라, 3시간 만에 불타는 유조선을 구하는 나라, 22개월을 기다리게 하는 로키드 마틴 대신 11개월 만에 전차를 보내주는 나라,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결혼 반지를 꺼내놓는 국민을 가진 나라.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콜린 모건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장난감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싸니까 팔리는 거라고,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고, 일시적 현상이라고. 그 모든 판단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싼 게 아니라 빨랐고, 빠른 게 아니라 정확했고, 정확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힘은 기술에서 온 게 아니라 70년간 쌓인 생존 본능에서 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한 의원이 한국의 군수 속도를 세계 3위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위라는 건 같은 잣대로 순위를 매길 수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은 같은 잣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방식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의 방식이 있지만 한국에는 한국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전쟁과 위기와 부족함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
3이라는 말은 오히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에게서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브래들리 씨,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빠른지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답은 늘 같습니다. 멈추면 안 되니까요. 멈추면 안 되니까. 저는 그 문장을 모니터 앞에서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어딘가에서는 연구자가 실험실에 불을 끄지 않고 있을 겁니다. 조선소에서는 설계 한계를 시험하는 엔진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5천만 명의 시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언제든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나라이니까요. 저는 제임스 브래들리입니다. 미 국방부 군수조달차관보를 30년간 지낸 사람입니다. 그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무기를 보고 수많은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분석할수록 겸허해지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변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등장해서 판도를 바꾸는 존재.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나라입니다. 다만 세계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 30년 관료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속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장난감이라 비웃던 미국이 결국 고개를 숙인 이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